글로벌 코인 동향,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코인 뉴스를 글로벌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인베이스 관련 이슈부터 또 주차하면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전기차, 그리고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진행 상황, 또 사토시를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죠.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하시죠. Stand chart to join crypto storm by launching trading platform.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합니다. 홍콩 거래소와 합작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인가요? 예, 스탠다드 차터드가 암호화 자산 거래 및 중개 서비스 플랫폼을 런칭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건데요. 예. SC 벤처스와 BC 테크놀로지 그룹이 합작 사업,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런칭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벌써 이제 올 4분기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BC 테크놀로지 그룹은 홍콩의 OSL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고요. 이 두 개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BC 테크놀로지 그룹의 CEO가 이 합작 조인트 벤처의 CEO를 맡기로 했고요. 이 SC 벤처스의 대표는 COO를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통과되면 바로 올 4분기부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C 벤처스라는 게 사실 생소하긴 한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그럼 거래소를 설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산하에 다른 기관이 있는 건지 아직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예, SC 벤처스가 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좀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SC 벤처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C 벤처스의 이제 대표인 알렉스 맨스는 디지털 자산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자산 클래스가 될 거라는 이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라이벌인 HSBC와 좀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HSBC의 CEO인 노엘 퀸은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된 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SC 벤처스 대표가 디지털 자산은 이제 일상이 됐다라고 말을 한 건데 굉장히 이 암호화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SC는 이미 그 작년 12월부터 암호화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노던 트러스트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조디아 커스터디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스위스 블록체인 회사인 메타코를 인수하고 태국 은행 및 홍콩의 통화 당국과 협력해서 지금 국가 간 자금 이체를 위한 요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자회사에서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지금 ICO가 한창이던 2017년부터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이 암호화폐 중개 서비스를 한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좀 안 좋은 결말, 좀 망한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기존의 플레이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고 있고 믿을 수 있는 SC 같은 곳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SC가 암호화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호재가 있었죠. Coinbase launches crypto card connecting with Apple Pay and Google Pay. 코인베이스 직풀 카드를 애플페이 그리고 구글페이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코인베이스가 이제 직불 카드를 출시한다는 건데요. 이 직불 카드는 개인의 신용과 아무런 이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직불 카드를 발행을 하고 이 카드가 이제 애플페이와 구글페이와 연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맞습니다. 직불 카드니까. 그래서 카드 신청자는 모바일 카드를 받아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쇼핑에서 최대 4%까지 이 보상이나
캐시백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 4%의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직불카드를 이용하면 ATM기에서 바로 출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가맹 매장에서 원래 이 직불카드를 쓸 수 있는데 이제 그 가맹 업주에 구글페이와 애플페이가 추가가 된 거겠죠. 네, 그럼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코인베이스 직불카드를 쓸 수 있는 건가요? 국내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구글페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사에 수수료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사예요? 네, 카드사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제 삼성페이나 LG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사들이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대 결제 금액의 한 0.15%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수료를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구매 보상 형식, 이제 캐시백 형식으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 수수료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맞게 이해한 걸까요? 네, 해외에서는 그래서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수수료를 주고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근데 국내 체크카드의 그 캐시백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0.3% 캐시백을 네.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4%면 한 10배 이상인데 국내에 출시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예, 뭐 제가 본다고 해서 이게 될 건 아니지만 아마 향후에 이 소비자들이 수요가 많아지면 네. 국내에서도 좀 제공하는 카드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카드를 신청했을 때 기다릴 필요 없이 디지털 카드로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큰화로 개인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려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토큰화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거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이 방식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구글페이나 애플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코인베이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구글페이나 애플페이 앱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제 카드를 코인베이스 카드를 선택해서 넣어 놓으면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이제 기존에 카드를 어차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왕이면은 좀 환불인 이렇게 보상이나 캐시백이 많은 코인베이스 카드를 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이미 비자 카드랑 제휴를 해서 유럽과 영국 시장에서 이용이 되고 있었고 올해는 미국을 좀 목표로 이제 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에겐 호재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 암호화폐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베네핏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고 내가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캐시백이나 보상을 4%나 준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 자산을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넣어놓고 코인베이스 카드를 쓰면 그 캐시백이나 보상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접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또 접근하다 보면 이런 디지털 자산에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 디지털 자산 사용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자산이 우리 일상 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오는 밀접하게 닿아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기사를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카닷 관련된 기사인데요. 폴카닷 ETP hits Swedish stock market. 스웨덴 증권거래소인 NGM에서 폴카닷 ETP 거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단 ETP가 뭔지부터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ETP는 이제 Exchange Trade 프로덕트의 약자인데요. 네. 상장지수 상품입니다. 상품이요? 상장지수 상품 아래에서는 ETF,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ETN, 상장지수 채권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ETP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ETF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아우르는 큰 카테고리가 ETP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코스피나 이제 나스닥 같은 데에서 그 주가 지수에 따라서 등락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렇게 섞어서 지수로 만든 다음에 그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 변동되는 걸 ETF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기초 자산의 등락에 따라서 그 상품이 결정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스웨덴의 주식 시장에서 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떤 상품인지. 네. 네, 스웨덴의 이제 NGM이라고 노르딕 그로스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 벨러라는 회사가 출시한 상품이거든요. 네. 그 벨러가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용기 뭐 그런 뜻인데. 네. 예, 그 회사가 이제 폴카닷 SEK라는 걸로 ETP 상품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벨로의 CEO인 다이애나 빅스가 얘기를 하기로는 지금이 폴카닷 프로토콜을 좀 주시할 때다. 네. 왜냐하면 이제 파라체인도 조만간 출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폴카닷의 핵심 기능이 완전하게 좀 만들어지는 시기다. 네. 그래서 자기들은 그 개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들의 이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ETP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냥 폴카닷을 사는 게 ETF는 사는 이유를 잘 알겠거든요. 그런데 ETF도 아닌 이 폴카닷과 직접 연결되는 이 상품을 사는 이유가 사실 아직까지는 저한테 좀 와닿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익숙한 저희 여기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익숙치 그렇습니다.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뢰할 수 있냐, 믿을 수 있냐, 내 돈을 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주식 거래를 하는 그 앱에서 제가 암호화폐를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주식 시장 내에서 ETP를 거래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규제에 따라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심이 되는 거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암호화 기반의 ETF를 출시하고 또 캐나다에서도 비트코인 교환 거래 펀드를 출시하는 등 이렇게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폴카닷이랑 연결된 상품이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폴카닷 말고도 여러 가지 연동 상품들이 나오게 되겠죠? 예, 저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폴카닷을 자신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그 대신에 다른 쪽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아니죠. 4월에 소개해드린 오스프리 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폴카닷 트러스트를 출시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폴카닷은 좀 따로 어떻게 보면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왜 그런 거죠? 폴카닷이 좀 이더리움 킬러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다른 암호화폐들과 약간 좀 별도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크게 트랙이 있으면 이 폴카닷 트랙, 이더리움 트랙, 뭐 비트코인 트랙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줄기가 폴카닷 줄기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으로 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유럽에서 이 폴카닷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상품들이 많이 출시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파라체인이 되면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메인이 된 이후에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이 폴카닷은 이 지금에야말로 어떤 기본 구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갖춰졌다라고 네. 생각이 들 수 있죠. 폴카닷에 연동되는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4개 기관 정도가 폴카닷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폴카닷이 14개 기관이 투자한 만큼 그만큼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폴카닷 관련해 갖고 이 주식 시장에도 상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바이낸스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뭐 테슬라라든지 코인베이스 주식을 토큰화 시켜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즉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기존의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식 시장에서 ETP를 가지고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이 암호화폐 거래와 주식의 거래 간의 사이가 간극이 그만큼 좁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그 암호화폐도 이제는 좀 명실상부하게 좀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소식인데요. Daymak's upcoming electric car Spiritus will mine crypto when parked. 전기차 제조업체인 데이막이 주차 중에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네, 흥미로운 주제인데 어떤 이슈인가요? 예, 데이마크라고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전기차 회사예요. 네.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스쿠터나 아이들이 타고 있는 뭐 장난감까지 같이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자기들이 주차하는 동안에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 네. 그리고 그 차 이름이 이제 스피리터스라는 차인데요. 네. 그 스피리터스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암호화폐로 현재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사전 예약을 암호화폐로 받고 있는 거죠. 뭐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에이다, 이더리움 이런 것들로 받고 있고 도지코인으로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이 POW라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앨런 머스크가 그 석탄, 화석 원료를 사용하는 네. 그 채굴은 너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일환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는 어차피 그 전기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채굴을 하기 때문에 네. 별도로 에너지가 들지 않고 그리고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도 채굴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친환경 채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 그린 채굴에 관련된 이 갈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각 차량이 그 블록체인 노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 CEO 말에 의하면 이 고속도로의 이제 통행료라든지 드라이브 스루 할 때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곧 올 거다. 네. 그래서 다른 차들은 주차를 하면서 감가상각, 즉 가치가 떨어지는 데 반해서 이 데이마크의 스프리터스는 오히려 주차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개념이 말만 들으면 흥미로운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싶기도 해요. 암호화폐 이 충전 패드 위에 뭔가 장치를 설정한다고 하는데 이 개념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네. 예, 데이마크는 온데이터 무선 충전 패드 위에서나 아니면 네. 이제 태양광 충전 중에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충전 패드가 밑에 깔려 있으면 그 위에 차가 올라오면 그 자기적으로 이제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충전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무선 충전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데이막의 사장도 앞으로 이 스피리투스 자동차가 이렇게 그린 채굴을 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또 뭐 주차를 할 때, 주문을 할 때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제2의 테슬라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테슬라의 인기에 힘입어서 먼저 치고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할 때 이게 화석 원료가 너무 그 에너지 소비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테슬라 전기차에서 채굴을 한다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머스크가 향후에 우리 테슬라도 그 암호화폐 채굴이 가능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이제 머스크가 보였던 행보가 이 전기차 채굴의 큰 그림 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 기사를 통해서 시사하는 점은 어떤 걸까요? 예, 그 암호화폐가 아직까지도 디지털 자산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라고 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실질 가치가 없다. 근데 IoT라든지 이렇게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의 실시간 결제에 암호화폐가 사용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암호화폐의 사용이 실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제는 이 암호화폐가 저희 그냥 거래하는 거래 자산을 떠나서 네. 실제 이제 사용하는 생태계 안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이슈로는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6.2 million worth of digital yuan is officially piloted in Beijing. 중국에서 620만 달러 상당의 CBDC를 발행합니다. 베이징에서 공식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 정부가 그 추첨을 통해서 4천만 위안, 우리나라로 한 70억 정도죠. 네. 네. 상당의 디지털 화폐를 베이징 주민에게 발행할 예정이고요. 네. 각 개인은 약 2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1불, 3만 5천 원 정도 들어있는 그 붉은 주머니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0만 명에게 이런 붉은 주머니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만 명에게요. 네. 이미 중국은 예전에도 다뤘지만 선전이나 상하이 또 장쑤성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 실증 실험을 해왔었잖아요. 네. 이제는 베이징으로 가나 보네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중국 인민은행 그 리보 부총재가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외국인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22년이 많이 다가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베이징에서 이러한 실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내국인, 그러니까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 방문객들도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견인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레이 달리오도 앞으로 디지털 달러보다 디지털 위안화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만큼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잖아요. 이 CBDC 시장을. 네. 그러니까 CBDC를 가장 먼저 사실 중국은 2014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네. 예, 그래서 자기들 이제 DCEP라고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 디지털 위안화는 달러를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국 내부에서 쓰려고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내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도 어느 정도 좀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상 깊었던 건 인민은행에서 연구소 소장을 했던 분이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통화를 대체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 앞으로 스마트 통화로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게 감시적인 역할을 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네, 이 CBDC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제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래라는 경우가 상당히 줄었잖아요. 저도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는 그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바일 통화로 결제를 하는 것에 저변을 넓히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내에서 하겠지만 향후에는 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중국인들이 또 세계로 뻗어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세계로 확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CBDC가 말은 지금까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에서 CBDC를 통해서 이 통화를 발행하는 그런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확장성을 높이는 그런 실증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많은 나라들이 뒤따라서 CBDC를 발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사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 진짜로 쓸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미 선전에서도 지금 뭐 거의 비슷한 분량, 약 620만 불의 관량의 그 붉은 주머니를 배포했기 때문에 베이징에서도 성공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CBDC가 중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들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동향 글로벌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글로벌 코인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